그저 화가가 되고 싶었던 한 오스트리아인 한 명이 어떻게 독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은 왜 이런 히틀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앞서 당시 독일 국민들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치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을 때 독일 국민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대부분의 전선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일어났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끔 군부에서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차 대전 패배 이후 경제가 폭망하게 되고 독일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암울해졌습니다. 패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파탄이 났고 초인플레이션까지 왔죠. 이때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감정선을 정확하게 건드립니다. 히틀러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독일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했죠.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정해주면 대중은 알아서 움직일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독일인들의 진정한 적은 무능한 현 정부와 유대인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독일을 구원할 애국자라고 선동했죠. 히틀러의 이러한 연설이 먹힌 데에는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우매한 대중들까지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단어들만 구사했고 대중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까지 정해줬죠. 히틀러는 이성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연설이 아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연설을 선호했습니다. 독일은 위험하다. 그 위험한 이유는 저들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단순한 구조의 연설이었지만 히틀러 특유의 감정을 폭발하는 연설 실력이 더해지며 대중들은 열광했고 히틀러는 이러한 독일의 불행을 기반으로 자신의 입지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나치의 극단적인 행보로 인해 다른 정당들은 나치당이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고 심지어 독일의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와의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가 힌덴부르크에게 패배하게 되며 히틀러의 계획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쿠르트 폰 슐라이어에게 총리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프란츠 폰 파펜이 자신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총리 자리를 주겠다며 거래를 했고 파펜은 대통령 힌덴부르크에게 대중의 인기가 많은 히틀러를 총리로 내세우자며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힌덴부르크도 이에 응하면서 폰 파펜은 부총리로 히틀러는 총리가 됩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히틀러는 독재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히틀러가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는데 히틀러는 이를 공산당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공산당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히틀러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수건법을 제정합니다. 수건법은 히틀러가 원하는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으로 사실상 의회의 존재의 의미를 없애고 히틀러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아주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나치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았던 제2당, 3당은 반대를 했지만 그 외 군소 정당들이 나치당에게 협력하면서 결국 수건법은 제정되었고 나치 독재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말고. 근데 뭐 없냐?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사실 히틀러는 군소 정당들의 안위를 약속하고 협력을 받아낸 것이었으나 수건법이 제정되자마자 모든 당을 해산시키고 나치당 1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노령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힌덴부르크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보여준 뒤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최고 권력자 총통이 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연하게도 나치당의 감시 속에서 진행됐던 이 투표는 90% 이상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가 나오며 히틀러는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단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강력한 독재 체제가 시작됩니다.